선출한 재판관 중 2인만을 임명하고 현재까지 40역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합니다. 최상목 대행이 40역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는 헌재의 전원일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임명해선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40역을 임명해야 되는 취지로 심판 결정을 내렸죠. 아, 그래요? 대단히 유감이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그 재판관에 대해서는 그 임명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도요. 탄핵 심판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꼼수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구인 체제를 완성해달라는 국회의장과 야당의 촉구가 나왔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은 숙보에 들어갔습니다. 헌재 결정에 대해서 존중한다면서도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라고 밝혔을 뿐입니다. 당분간 임명이 보류될 것 같다는 기류가 감지되는데요. 다만 임명이 되더라도 우려의 목소리는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늦춰지는 것 아니냐 하는 건데요. 헌재 구인 체제가 과연 변수가 될까요? 네, 제일 궁금한 것 두 가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것이냐 아니냐. 또 하나는 구인 체제가 된다고 가정하면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심판은 어떻게 될 것이냐입니다. 하나씩 뜯어보죠. 김유정 의원님, 최 대행이 임명할까요? 지금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명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 오늘 내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헌재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은 지체 없이 임명하는 게 그게 합헌적인 건데 당장 오늘 해라 뭐 이렇게 얘기가 없다는 이유로 최 대행이 지금 당장 서두르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금명간에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임명은 하겠죠. 혹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제 다시 직무 복귀할 가능성이 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의 입장에서는 그러고 나서 그 결론이 내려지고 나서 아마 그 한덕수 총리에게 이거를 미루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요. 그래서 당장 하는 게 사실은 헌법에 부합하는 일인데 조금 미룰 것 같고요. 그다음에 40역 재판관에 대해서는 그 법리상 민사소송법 204조 1항의 예를 전문가들은 많이 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변론에 참여한 그런 법관만이 선고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갱신 절차를 거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조차도 변론이 진행 중일 때 가능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미 2월 25일자로 모든 절차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매일같이 평의를 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0역 재판관이 설사 임명이 되더라도 대통령 탄핵 그 선고와 관련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네, 한 번에 답을 다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기류만 놓고 본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40역 재판관 후보자를 바로 임명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총리실에서 오늘 이 정무적인 요인도 판단에 포함돼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한 걸 보면 복합적으로 뭐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지금 탄핵 기각되느냐 아니면 인용되느냐의 갈림길에 있는데 저희는 누가 보더라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다시 복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서둘러서 40역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아까 뭐 앞으로의 재판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같이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임명된 그 40역 재판관이 스스로 이번 탄핵 재판 과정에서는 회피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시 재판 갱신 절차를 밟게 되면 이것을 하나하나 다 읽어가면서 다시 하게 될 경우에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체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4월 18일로 예정된 다른 2명의 재판관의 임기가 마무리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타협안을 만들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자, 구인 체제가 된다면 탄핵 심판을 다시 해야 되느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몇몇 언론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기록을 봐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꽤 많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물론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를 언급한 거지만 그래서 그 언론 보도만 보면 그 오랜 기간의 변론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두 분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먼저 김용남 의원님. 예를 들어 말씀을 좀 드리면 판사 한 명이 재판을 하는 단독 재판이다. 근데 그 판사가 바뀌었다? 그러면 그 결심했던 사건 재개해서 갱신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예. 증거 조사를 간단하게라도 다시 해야 돼요. 아니면 판사 3명이 반드시 합의하에 선고를 해야 되는 재판 진행뿐만 아니라 그런 3명으로 이루어진 합의부 재판 중에 한 명이 변경이 됐다. 그러면 결심했던 사건 다시 재개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판사 3명이 모두 그 사건 증거조사 절차에 참여해야 3명의 합의도 이룰 수 있고 또 선고도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헌법재판은요, 9명이 완전체이기는 합니다만 8명이 선고를 충분히 할 수 있고 8명 아니면 그 이하의 재판관으로 그 선고를 결정을 한 예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17년도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8명의 재판관이 탄핵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변론을 다시 재개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마은혁 재판관이 추후에 임명이 되더라도 변론 재개를 해서 증거조사를 다시 거칠 필요가 없이 결심할 때 있던 8명의 재판관들이 그 선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선고에서 마은혁 재판관이 빠져도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고요. 다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무적 고려를 더 하겠다, 살펴보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명백하게 법률 위반의 문제가 생깁니다. 헌법재판소에는 즉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즉시의 효력은 정부, 우리나라 그 모든 국가기관이 다 기속되기 때문에 네. 그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판단에 대해서 추가로 무슨 정무적 고려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즉시 임명은 하되 마은혁 재판관은 이 탄핵 재판에서는 선고 때는 빠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어 예. 보인다. 네, 전체적으로 거의 대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변론 재개의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예. 변론을 재개해서 만약 임명이 된다면 변론을 재개해서 완전체가 되는 구인이 최종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지금 예상하고 있는 아주 장기간에 걸친 지연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건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또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네. 지금 탄핵 소추를 하고 있는 변호인단들에게도 똑같은 답을 제가 얻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너무 많은 시간이 지체돼서 이게 또 어떤 큰 문제가 벌어질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일종의 임명하지 않기 위한 꼼수의 또 하나의 방법 아닌가, 그런 논리를 전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예. 특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얘기는 정말 대한민국의 헌법을 완전히 능멸한 자의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헌재가 결과를 냈는데 임명하지 않아야 된다.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저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공당의 대표가 버젓이 횡행하고 있는, 활보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이다. 그래서 헌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헌정 수호 세력이 더욱더 똘똘 뭉쳐서 빠른 조기 대선을 통해서 탄핵의 심판, 그리고 헌정 파괴 세력들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오늘 앞서 들으셨듯이 민주당 단독으로 추천한 인사이기 때문에 임명돼서는 안 되고 헌재의 결정은 대단히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나타냈고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다라고 해서 헌재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도 대통령 탄핵 심판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하명 결정이다, 이런 표현이 등장했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에 의하더라도 임명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탄핵 심판에 큰 영향을 안 줄 것 같으면 왜 반대를 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제일 눈에 띄었던 부분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단독 추천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헌재의 결정을 보면 민주당 단독이 아니라 국회가 합의해서 후보자로 내세웠다라고 판단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결국 본회의를 통과했잖아요. 예. 그거를 인정한 것이고. 헌재가 인정을 한 것이죠. 예, 인정한 것인데 지금 도돌이표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권영세 대표는 비대위원장은 지난번에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계엄 해제 의결에 국회에 있었더라도 참여 안 했을 것이라고 얘기한 분이기 때문에 더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마는 임명 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헌재의 그 결정에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생각하고요. 위헌을 조장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발언이죠. 두 분 투권 대표가 지금 똑같이 지금 헌재에서 이 건을 다루기 전부터 했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도돌이표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결론은 난 것이라는 점, 그리고 헌재의 결정에 빨리 따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측의 지금 법률 대리인단들도 비슷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저 모습을 보니까요.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한 선고가 나도 지금 그거 불복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탄핵이 되더라도 예. 불복이요? 오늘 지금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이걸 수용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걸 따라서 따를 필요도 없다고 얘기하고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입장을 내는 걸 보면 나중에 대통령 관련한 탄핵 선고 관련해서도 이거 지금 불복 준비를 이미 끝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특히 애초에 저희가 빨리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은 워낙 재판관들에 대한 시비, 헌재 공정성 얘기를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반복적으로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애초에 완전체가 돼서 구인의 그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심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그래서 누누이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애초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3명을 다 임명했더라면 이런 논란을 저희가 할 필요도 없었던 건데 정말 최 대행이 이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집권 여당으로서 마지막까지 이런 이 구차한 변명과 위헌 조장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은 정말 문제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네요. 지금 헌재 재판관 임명 결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결과에 대한 여당과 윤 대통령 측의 반응을 보면 다음 달에 헌재가 탄핵 심판을 인용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더라도 정무적 고려를 해보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예. 아니, 사법기관에, 우리나라 최고 헌법 해석 기관의 사법적인 판단에 대해서 웬 정무적 고려를 운운합니까? 전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렇지는 않겠죠? 아니, 당연히 그렇지는 않죠. 헌법재판소에서 정말로 만약의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불복은 가능한 이야기도 아니고 그거를 불복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질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 가능한 영역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되는 거죠. 우리 정당이 그리고 또 여당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정권을 재창출해야 가는 과제를 갖고 있는 당이 어떻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그래도 적어도 정치적 이념성이 덜한 사람들이 헌법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돼야 되는데 마은혁 후보자 같은 경우엔 과거에 인민노련에서 활동했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또 국회 폭력 점거로 민노당 보좌관 12명이 기소됐었는데 공소기각이라는 판결을 내려서 누가 보더라도 이건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판결을 내렸다라고 하는 분이에요. 아무리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3인, 대법원장 3인, 국회 3인 이런 정치적 후견주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수용 가능한 정도의 이 정치적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예.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번 탄핵 재판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기되는 헌법 소원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다 일일이 판단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 84조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는다. 이 부분도 어쩌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이념적인 편향성이 있는 분이 헌법재판관의 일원이 된다면 예. 이런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아니, 그런데 마은영 후보자를 제외한
8명의 헌법재판관이 결정을 오늘 했는데 그거는 왜 지금 임명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그 지금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문제점을 상당히 오래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 제외하고 8명이 결정한 것도 지금 따르지 못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정당마다 보는 시각이 차이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시각도 차이가 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파면될 것이다, 64. 직무 복귀할 것이다, 28%의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 얘기를 할 예정이지만 하나 더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 조사도 있었어요. 신뢰가 52%고요. 불신이 44%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파면은 될 것으로 보는데 신뢰도가 파면의 필요성만큼은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답변이 어떻게들 해석하시는지 네 분의 말씀을 골고루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유정 의원님. 우선은 헌재에 대한 불신이 44%나 나왔다는 게 참 놀랍긴 한데요. 피청구인 측이나 국민의힘에서 헌재에 대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뒤흔들었던 것, 그러니까 열한한 정치 공세가 일정 부분 먹혔다, 소위 그런 생각도 한편 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한다는 쪽이 절반이 넘기 때문에 저는 뭐 국민의 합리적 판단을 믿으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파면 64%, 복귀가 28%. 이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아마 그 여론조사 시점도 담겨 있다고 보는데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조사한 건데요. 예. 그거는 25일 날 헌재에서의 최후 진술을 듣고 난 그 여론도 포함이 일부 됐다고 생각합니다. 67분간의 피청구인의 그 진술을 들으면서 저는 다수의 국민들은 아마 이미 판단이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 절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론이 많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계엄 초기에 굉장히 뭐 7대3, 뭐 8대2 이 정도로 이제 파면 그 탄핵 가능성을 높게 이제 여론조사가 나왔었는데 점점 격차가 조금 줄어들듯 하다가 다시 또 벌어지고 있는 것에는 서부지법 폭동 사건 그 영향도 저는 상당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헌재를 공격하자랄지 뭐 그런 폭동 모의 이런 것도 지금 경찰에서 60건 이상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가서는 어떤 민주주의 회복이나 헌정질서 수호라는 차원에서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어떤 국민의 여론이 많이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선고가 뭐 언제 날지는 지금 아직 뭐 헌재에서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은 저는 갈수록 아마 다시 계엄 초기의 이 상황으로 여론 지형이 바뀌지 않을까. 빨리 이걸 끝내야 된다,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나온 여론조사, 그러니까 탄핵 인용해 파면할 것이 64%, 기각해 직무 복귀시킬 것이 28%. 이것은 그 유권자, 이게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들의 기대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객관화해서 이번 재판 절차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이번에 파면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사람이 64%고 복귀시킬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28%니까 지금의 여론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 아니고 기대가 아니라 예상이나 전망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게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재판 과정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분들 스스로 좀 돌아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당이 이 절차적 공정성이나 재판의 어떤 진행되는 방향이 일정 부분 방향을 정해놓고 그곳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런 주장을 하더라도 그렇게 동감하는 사람이 없다면 헌재에 대한 신뢰도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더 높아졌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공감하고 있는 국민들도 많다는 점을 헌재 스스로도 좀 인식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짧게 말씀드리면 불복할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승복하겠다, 깨끗하게 승복하겠다는 얘기는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마지막으로 수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과마저도 정무적인 판단, 다른 판단들을 가지고 계속 불복은 안 할 텐데
뭐 그렇게 하고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승복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을 계속 혼란에 빠뜨리고 특히나 아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처럼 헌재의 권위를 완전히 훼손하는 듯한 얘기를 서슴지 않게 얘기하면서 국민들이 헌법을 너무나 경시하는 태도를 더욱더 조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결과가 44%가 나온 것의 책임은 사실은 헌재가 있기보다는 국민의힘에 있고 아스팔트 극우 세력에 있는 것입니다. 왜 승복을 제대로 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까? 저에게 그런 얘기를 계속 불복하지 않겠다는 얘기만 계속하지 말고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그런 정치 집단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파면을 예상하는 그 여론이 훨씬 높은 것은 누가 봐도 이번에 저질러진 비상계엄의 위헌성, 불법성이 뭐 명확하다. 대통령 역대 우리 탄핵 재판을 몇 번 지켜봤습니다만 이 정도로 명확한 사례를 찾기가 어렵다는 여론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그 신뢰도가 다소 낮게 나온 것은 사실은 파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불안감을 갖고 있는 층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구성 면면을 볼 때 누구누구는 이른바 보수 성향이라 뭐 탄핵에 반대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양쪽의 불안감이 반영돼서 신뢰하지 않는다가 44% 정도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탄핵에 반대할 수도 있어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일부는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 탄핵이 기각돼서 예. 복귀할 거라고 예상하는 측에서만 불신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양쪽 다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그 정당이 탄핵이 인용됐을 때 불복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탄핵이 인용됐을 때 우리 정당이 어떻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법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고 정치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반대로 기각됐을 때 민주당도 당연히 그 불복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